예,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0을 회복해서 2,510선을 가고 있는데 오늘 시황 해설은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 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실제로 좋습니다. 네, 네. 자 주제 보고 구체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물론 AI와 관련된 기대감과 여러 이슈도 있지만, 부장님과 저희는 2차전지 궁금증 많죠. 예. 부활의 신호가 울린 것일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이라 기관들도 거래가 좀 뜸하고요. 주춤할 걸로 생각했는데, AI 모멘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주 강세하면서 어제도 간밤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해석 좀 해주시고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다시 좀 튀어오르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지금은 3일째인가요? 네, 굉장히 급등세이기 때문에 예. 6조 원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주춤했던 2차 전지 쪽의 셀이나 양극재 쪽도 좀 반응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셀 쪽은 좀 괜찮고 양극재는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바닥권에서 탈피를 했다는 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역시 외국인들은 11월 들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굉장히 반도체 위주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소부장도 여전히 아직은 조금 들썩이는 모습이 아직은 좀 남아있고 삼성전자가 은근슬쩍 지금 52주 신고가 향해서 갑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52주 신고가를 냈지만은 삼성전자가 다소 좀 괴리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좀 높아진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보이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정유가 약간 또 들썩이거나 화학주까지 들썩이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2,500포인트 기술적인 저항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소화를 하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주가 지수는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내년 갔을 때는 EPS 상향이 역시나 반도체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올라오기 때문에 역시 지수상으로는 조금 더 위쪽으로 상방에 대한 룸이 충분히 남아있는 국면인데요. 연말이고 또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수요가 또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주 활발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박스권에서 섹터별로 좀 모멘텀을 가진 섹터별로 움직임이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할 때 못 버텨줬던 지지선들이 이제 위쪽으로 머리 위로 저항선이 되는 거죠. 2,460 정도는 뚫었고요. 다음이 지금 자리 2,500, 그 다음에 2,500 한 30 이렇게 이평선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로 좀 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분위기는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와 좀 달리 차별화를 또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올랐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말씀드린 2차전지 이야기를 오늘의 핫 테마로 분석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효과가 좀 표면적으로 있는 것도 같고요. 많이 네.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선은 머티리얼즈가 오늘 이제 6조를 좀 넘어섰습니다. 네. 저희가 실적 추정치를 좀 찾아보니까 내년 실적 영업이익단이 한 600억대 초중반 정도까지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내년 정도 실적 기준을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현재 PR 기준으로 한 100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PEG 개념으로 본다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3일째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은 단기 차익 실현도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 싶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만약에 수익을 내셨다면 살짝 좀 일단 좀 챙기고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한번 진입 구간을 찾아보는 것도 현재 시총에서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10월 양극재 수출 금액은 2022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양극재 부분의 분위기는 아직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양극재 수출 액은 7억 1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전 월비로도 28.2%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수출량도 18,000톤 정도 되면서 전 월비로도 9월 대비 22.4% 하락한 모습입니다. 양극재 수출 가격도 킬로그램당 39달러 정도 수준으로 전월 대비 7.4% 하락했고요. 11월 잠정치 10일까지 기준 킬로그램당 38달러 90센트 정도이기 때문에 10월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아직도 리튬 가격이 좀 더 빠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하락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아마 4분기 양극재 가격의 평균 가격은 3분기 대비로도 4분기가 한 10에서 15%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P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Q가 좀 물량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전방 수요도 약간의 둔화가 나타나죠.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나 투자 일정을 다소 좀 연기하고 있고 전기차 판매량 가이던스를 조금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다소 좀 부담스럽습니다. 4분기 테슬라의 배터리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LNF의 출하량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마 대구나 포항 지역에서 감소폭이 크게 좀 지역별 수출량이 유독 컸다는 것을 감소가 좀 컸다는 것을 본다면은 아마 LG 엔솔이나 LNF의 출하량이 다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고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는 LCA 수출량이 전월비 15% 빠졌고 NCM 수출량도 전월비 95% 하락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 연초부터 미국향 출하량이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데이터에는 미국 수출량이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빠진 걸로 보이니까 이건 약간의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향후에 눈여겨볼 부분인데 결국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가,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올라오는가, 세 번째로는 IR 법안 관련인데 사실 IR 법안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는 약간의 좀 최근에 더딘 감이 있는데 결국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으로 본다면은 현재 중국 탄산 리튬 가격 기준으로 한 14만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튬 생산 업체들의 캐시 코스트 이 부분을 본다면은 약 8만에서 10만 위안 정도니까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향후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베말 같은 경우도 지금 리튬 관련된 BEP가 한 23달러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튬 재고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그다음에 하향 안정화, 언제든 안정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까라고 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내년에 대선에 된다고 했을 때 우려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에 투자가 굉장히 폭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재임기 마지막에 입법화한 그런 재정적인 이슈 때문에 그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입법화된 금액들이 결국은 추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IRA 법안은 10년 정도의 법안이고 이 부분들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게 악재로 뭐 어떤 법안이 뒤집어져서 이게 진행이 되지 않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의 우려는 좀 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SQM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주가 관련해서 리튬 가격하고 동행하고 있는데요. 판가 관련해서 티어 1 업체들의 리튬 평균 생산 원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킬로그램당 20달러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하방 경직성이 충분히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확보가 되면서 추가적인 하향보다는 저점 통과와 함께 주가의 저점 역시 확인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QM 같은 경우에 리튬 캐파가 올해 같은 경우는 21만 톤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는 24만 톤 그리고 내후년에는 26만 톤 정도로 10% 정도 내외의 성장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공급 성장률은 수요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리튬 가격이 튀어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많이 빠져 있고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튀어 오를 만한 국면이 오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포트 관련된 부분을 보면 굉장히 단어가 하나가 떠오르는데 네. 그 단어가 캐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캐즘. 예, 캐즘. 일시적인 단기적인 수요 이야기인데요. 네. 결국은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네덜란드인가 이쪽에서도 캐즘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이제 폭증하면서 한 16에서 17% 정도까지의 전기차 수요가 이제 이렇게 됐었고요. 그게 캐즘이라는 현상이 2016년도에 나타나면서 한 1년 정도 살짝 쉬다가 2017년 이후부터는 다시 공급량이 재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도 3분기 정도부터 약간의 캐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내년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분기 정도의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지금 회복을 한다는 쪽으로 많은 업체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무게감이 실리면서 저점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캐즘이란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산업이 성장하면서 쭉 성장하다가 좀 덜커덩거리는 예를 들면 뭐 산을 올라갈 때 약간 크레바스처럼 이렇게 확 빠진 구간 그걸 넘어가야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그런 라이프 사이클 성장 사이클에서 이제 캐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은 성장 산업인데 그런 그 덜커덩거리는 구간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고요. 오늘 보면 근데 SKC나 롯데 머티리얼스가 강합니다. 이 말은 2차 전지가 좀 안에서 차별화하려는 움직임도 동력업체거든요. 네. 차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에코프로 머티의 효과는 뭐 이게 10일 상한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의
이건 반등으로 어쨌든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안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자회사가 떨어져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예. 모회사 같은 경우는 그 평가 밸류가 빠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약간 조정 나오는 것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박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동박 사업에서 4분기가 좀 좋아질 것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져서 롯데 뭐 동박 쪽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롯데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 경쟁사에 대한 부분에서 경쟁사가 약간 삐끗거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4분기에 롯데그룹에서는 일단 좀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업황이 아니라 개별 요인 때문에 동박 쪽은 롯데그룹 쪽에서는 아마 조금의 경쟁사의 반사이익을 본인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셀업체들은 올라가고 양극재는 오늘 조금 빠지죠.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차별점을 굳이 찾자면 셀업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SDI도 마찬가지고 3분기 실적에서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7%대 중후반 정도 나왔습니다. 7.7% 정도인가요? 지금 OPM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양극재 업체들은 뭐 1% 중반 정도까지도 지금 OPM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업체가 상당히 좋은 마진율을 갖고 있고 양극재가 조금 아쉬운 마진율을 갖고 있는 건데요. 양극재라 하더라도 결국은 마진율이 한 5에서 7% 정도로 수렴을 하는 구간으로 갈 겁니다. 결국은 지금은 높은 리튬 가격을 샀던 것들을 재고 소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부 적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흑자 기조가 조금 많이 줄어들거나 마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텐데 결국은 양극재들도 결국은 한 5에서 7% 정도대의 OPM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구조로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업황이 분명히 좋아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셀업체가 이번에 7% 중후반 정도의 마진율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셀업체가 다소 조금은 투자하기에 조금 안전하게 보인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인 2차 전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일단 벌어놨습니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엔터주를 가져오셨는데 네. 제가 먼저 엔터주라고 공개하는 이유는 지난 금요일 날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뭐 대형사들이 막 9% 10%씩 빠지면서 그죠? 네. 사실 좀 난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예. 네. 그 1월 10일 날 컴백했던 스트레이키즈와 에스파의 초동 판매량 이제 신규 앨범에 대한 네. 초동 판매량이 다소 좀 전작 대비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19.8% 그리고 에스파 같은 경우는 33.5% 역성장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작이 역대급으로 잘 팔린 거긴 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초동에 대한 신작에 대한 초동이 다소 좀 덜 팔렸고 역성장을 보였다. 예. 이게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 판매량 감소에 따른 엔터 산업의 성장 둔화 우려가 시장에서 이제 엔터 주가를 굉장히 좀 떨어뜨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피크아웃 된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냐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스트레이키즈와 에스파의 초동 역성장 주요 요인은 중국 공구, 그러니까 공동구매의 감소에 사실은 좀 기인합니다. 중국향 앨범 수출 금액이 23년 6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한 95에서 99% 정도 감소를 했는데 사실 명확한 뭐 이유는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다만 추정을 해보면 중국 정부의 약간의 그림자 규제라든지 규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약간의 경기도 중국에서 지금 약간 부진했고 그 전에 워낙 많이 팔렸다는 거고 그리고 팬클럽 간의 경쟁 자정작용이라든지 K-팝 성장의 한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개월간 지속되는 전년비 마이너스 97% 내외의 중국 공구의 역성장은 자연스러운 수요 위축은 아닌 것 같고요. 규제 당국의 아마 규제가 개입이 되면서 다소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공구 비중이 전체 60%나 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줘야 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40, 50% 정도 달하고요. 그 외에도 뭐 스트레이키즈나 다른 쪽도 중국 공구의 영향이 전체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중국 팬클럽의 앨범 영수증 인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공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엔터사들도 어느 정도 앨범이 중국에서 판매되는지를 명확하게 사실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최근 중국의 팬클럽도 공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스트레이키즈와 에스파가 차지하는 국내 기획사 내에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역성장이 다소 좀 우려가 된 것은 사실이죠. 근데 다만 이번에 역성장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앨범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좀 과도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7월부터 이 공구에 대한 중국 쪽에서의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이 감소는 이미 알고 있어서 시장의 기획사들에게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시작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반기 컴백한 아이비 중에 중국 공구 감소가 이미 나와 있던 몇 가지 앨범들, 그러니까 뉴진스라든지 엠믹스라든지 그다음에 있지, TXT, 아이브, 세븐틴 이쪽은 중국 공고의 감소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초동 순성장이 오히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 빠지고 있는 이 부분을 어디가 메이크업 해주고 있냐? 미국 시장에서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고 일본, 미국, 동남아 이쪽에서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기타 해외 지역에서의 팬덤 성장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중국이 빠지는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지역들이 메이크업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 시장은 거의 대부분이 스트리밍이에요. 앨범을 사는 쪽보다는 스트리밍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결국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스트리밍은 전반적으로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2512K 그리고 에스파 같은 경우는 1551K로 전작 타이틀곡 수치 대비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12% 성장 그리고 지금 에스파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이 36%나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앨범 판매를 또 스트리밍으로 굉장히 또 메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업 부분의 실적 추정도 하향 조정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지금 10월 27일 날 발매했던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있는데 네. 이게 1989라는 앨범을 발매했는데 초동이 거의 기업이더만요. 그렇죠. 350만 장 정도 팔았거든요. 초동이. 근데 이것보다 결국은 우리가 K-팝의 다른 IP보다는 350만 장이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훨씬 적게 판 거예요. 350만 장도 많이 판 거지만 K-팝이 지금 4,500만 장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적게 팔았는데 그런데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 훨씬 더 많이 벌었죠. 훨씬. 공연으로. 예. 결국은 보면 미국의 펌플레이션을 주도할 만큼 음원, 공연, 뭐 기타 IP 부분에서 막강한 경제적인 파급력을 경유하고 있고 지금 우스갯소리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끝나니까 인플레이션 지수가 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 근방의 호텔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료 서비스 가격,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티켓 가격, 그다음에 거기에 동원됐던 뭐 계약직 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스태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체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빠질 만큼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죄송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지금 미국 산업에서 피지컬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고 글로벌 K-팝은 4%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 시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음원과 공연 시장, 굿즈 시장에서의 성장이 이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빠진 것보다는 오히려 주가 많이 빠지면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 확대의 기회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 하락은 좀 과했다. 최근의 약세는 좀 실적과 괴리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엔터주는 뭐 다들 관심이 있고 기업별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JYP 박진영 CCO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주식 나 돈 있으면 사겠다. 물론 2, 3년 보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YG는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아마 그룹으로는 재계약하고 개인 활동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이 좀 잡혀 할 얘기 많은데 네.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전반적인 엔터주에 대한 시각은 관심 있게 좀 보자. 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